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책도 쓰고 애도 보고 개도 키우는 네, 여신욱 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 시장을 좀 복귀해 보신다면 어떠셨나요? 뭐 항상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 게 올해는 진짜 유독 예상대로 흘러간 게 단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금리 인상은 뭐 작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전쟁이 일어났고 물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올랐고 시장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빠졌고 심지어 부동산도 아파트가 영원히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했던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거의 등에 칼이 찔리듯이 이렇게 한 대 맞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뒤바뀜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유효타였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특히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다들. 예. 음.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습처럼 이렇게 많은 타격을 줬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음. 저자님께서 책에도 많은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진흙밭에서 구르다가 보면 이상하게 자산이 커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저 불러 주셨을 때도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 노동은 필수인 거고 그 감정 노동의 강도가 유독 센 해긴 했지만 또 좀 더 나은 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순환론적 사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얘기했을 때 내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올해만큼 안 좋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올해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냥 휴리스틱으로만 생각해도 확률적으로 올해만큼 어려운 게 더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어. 그런 실제 뭐 경기 침체 얘기도 하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가계 부채 이런 게 터진다 뭐 온갖 나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50% 이상으로 잡고 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블랙스완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사람들이 블랙스완적인 케이스를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게 일어날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고 나머지 90%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준비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예.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시장 상황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증권사 그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들이 뭐 "상고하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상저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절대적인 레벨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주가가 평년에 비해서 싼 편이냐 비싼 편이냐라고 본다면은 어찌 됐든 나쁜 일들은 앞에 산적해 있지만 주가의 절대적인 레벨은 평년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오히려 그런 데 집중하는 게 투자자가 해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2023 년은 네. 2022 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 당연히 나쁜 일들은 앞에 산적해 있어요 진짜로. 음. 뭐 가계부채 뇌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시장의 어떤 선반영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음. 그런 게 실제로 드러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오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실제로 주가가 뭐 통계적으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6 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나쁜 일의 정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보다 6 개월 주가는 선행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았던 이유도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도 그런 어떤 선반영 효과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뭐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책도 써주시고, 네.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도 실제로 해오시면서 보셨을 때,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과거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음 연도에 막 경기 침체 같은 큰 이슈들, 뭐 실물 경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예측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때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2020년이 그랬었고요. 제일 가까이로는. 그냥 장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2014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때도 우크라이나 침공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장이 잠깐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름까지인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좀 안 좋았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코스피도 꽤 올라서고 괜찮았고요. 2018년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2019년이었거든요. 2019년이 왜 힘들었냐면은 보통은 한 해가 힘들면은 그런 어떤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그다음 해는 좋아지는데 2019년은 2018년에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 레벨은 더 낮아졌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다 보니까 그 음. 예상을 벗어난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2019년이 저는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 그러세요? 이유는 하락폭 때문이 아니라 제가 투자자로서 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어.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어. 그게 제일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 그래도 18년에 비해서 돈을 번 분들이 꽤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2019년에도 손실이 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음. 그러시군요. 그 2022 년을 되게 괴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네. 여신욱 작가님께서는 과거에 한번 그런 걸 겪으셨군요, 미리. 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내년을 뭐 예측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분들이 있어요. 음. 어떤 분들이냐면은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분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거예요. 어.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성과랑 내 계좌의 성과랑 상관없이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내년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음. 왜냐? 내년에 분명히 어떤 올해의 기저 효과를 가지고 뭔가 괜찮은 수익을 내는 분들이 인증을 시작할 거예요. 음. 올해는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올해는 막 그 연말마다 인제 수익률 같은 거 인제 복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손실 안 보면은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왜냐면 다 손실 봤으니까. 음. 근데 내년에는 사람들이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런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힐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아.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2022년 초에는 또 괜찮았으니까 네. 나름. 근데 지금은 많이 지수 레벨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률 차원에서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사람들이 나타날 거니깐요. 네. 아. 그리고 어떤 반등장이 온다고 하면은 반등장에서도 먼저 가는 섹터가 있고 더 늦게 가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 먼저 가는 섹터를 그게 운이든 실력이든 먼저 잡은 사람들은 더 빨리 자랑을 할 거고 음. 그러면 더 늦게 올라갈 섹터를 쥐고 있는 분들의 어떤 소외감, 좌절감은 더 커질 거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절대적인 레벨은 좀 싸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주식을 지금은 사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누가 이렇게 누가 머리에 총 들이밀고 "너 2021년 여름이나 2021년 이 22년 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면은 작년 여름에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고 싶을까요? 지금 사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어. 그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레벨로 봤을 때
주가의 고평가를 100으로 보고 저평가를 0으로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작년 여름에 산 거는 100의 주식을 산 거고, 그럼 100에서부터 0 가까이로 내려가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얼마가 될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10에서 20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사고 나서 5나 0까지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 사실 그런 어떤 생각의 구조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당연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뒤에 지금보다 비싸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샀다가 지금보다 뭐 0.5 만큼 더 싸지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확신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책에서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요 섹터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까 이렇게 좀 언급 잠깐 슬쩍 해 주기도 하셨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주도주 같은 게 있으세요? 저요? 먼저 갈 주도주? 그런 걸 맞출 수 있으면 여기에 있진 않았겠죠. 네. 예. 근데 저는 후보군? 개인적으로 음. 지금 좀 관심이 많은 거는 리오프닝. 아. 특히 중국 관련 리오프닝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음. 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시진핑이 중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틀어막을 줄도 아무도 예상 못 했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금방 풀어줄 것도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어. 백지 시위 한 번 하니까 코로나 다 풀어졌잖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1월 8 일부터 맞아요.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얼마나 여기까지 쌓여 있겠어요. 이 놀고 싶은 걸 못 놀게 만들었던 게 지금 엄청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잖아요. 음. 억압 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뉴스상에서 어떤 대학교의 경제학 뭐 그런 교수님이 중국인들의 어떤 그 관광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점진적이란 표현을 쓴 게 틀렸다고 봐요. 어.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책임 못 질 말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이라는 말로 버퍼를 주셨을 거고,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음. 지금 여기까지 차 있고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놀아 그러면서 그 롯데월드 문 딱 열어주면은 쏟아져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런 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눈에 띄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어텐션을 자극할 거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보면은 지금 연말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지수도 다시 2,300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중국의 소비 수요 관련된 것들은 주가가 꽤 견조했어요. 그러니깐요. 그게 그런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그 리오프닝 하면 중국인들 하고 이러면은 좀 생각 드는 게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그 카지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카지노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네. GKL이 바닥 대비 4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깐요. 지금 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GKL 살 걸. 괜히 딴 거 사 가지고. 파라다이스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카지노들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깐요. 저는 이제 호텔 사 가지고 좀 아. 그렇게 신나는 상황은 아닌데. 예. 아무튼 호텔은 지금 좀 저평가인가 보네요. 아니요. 호텔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GKL이나 그런 카지노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리오프닝주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 흐름이 좀 그렇게 이미 좀 어느 정도 한 40-5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당분간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장만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모르죠. 왜냐하면은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먼저 좀 치고 올라간 섹터나 종목들은, 오늘은 제가 여기 나와서 심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산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음. 지금 주식시장이 아직은 불안불안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리오프닝 쪽으로 잽싸게 갈아타서 단기간에 수익이 쫙 났어요. 음.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막
지금 내가 몇십 프로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100% 200% 수익을 낼 거야 라고 보유하는 인내심을 발휘할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수익 난 것도 나는 감사해야 돼 하면서 적절히 익절을 하면서 다른 걸 찾아볼 사람들이 많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드물어요. 그러면 주도주라고 하는 게 막 엄청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게 불안한 거죠. 예. 상황으로 보면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분명히 좀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또 리오프닝 주 외에 또 좋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지금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조선도 좋게 보고 있고, 조선도 좋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서 저는 좋게 봐요. 사기에는 비싸요. 사기에는 비싼데, 제가 작년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 말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던 물량을 봤을 때 보던 지표가 있었거든요.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 조선소가 받아놓은 일감 대비 조선소의 그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거를 밴드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나 봤을 때 코로나 때는 좀 유례 없이 저평가를 받아서 0.3 밑으로 빠졌었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회복되고 수주가 늘어나고 나서부터는 0.4에서 0.6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작년 고점이 한 0.6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말고 그 전해에 좀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이란 건 모르고 제가 그냥 절대 레벨로 봤을 때 0.4 밑으로 깼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소액을. 근데 그 사봤던 물량이 그해 그 여름 되기 전에 40%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금도 지금 조선이 주가를 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년 1월 레벨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최고로 비쌀 때보다는 싸다 정도인 거고,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 계획은 없어요. 근데 팔 계획이 없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거든요. 수주 받아놓은 게 갈수록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연되면서 2년 뒤, 3년 뒤에 계속해서 실적 개선으로 보여질 거고, 수주가 터지기 시작한 게 2020년 말인데 지금 2022년 말이잖아요. 그럼 배가 이제 슬슬 완성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더 미래에 완성되는 배일수록 더 비싸게 받은 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거라서 지금부터 해서 24년까지는 저는 이제 팔 생각은 없어요. 그러시군요. 신규 하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신규 진입하려면 2020년에 하셨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뭐 최고의 섹터다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할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사기에는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뭐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적으로 보여주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이제 사놓은 거고, 반응을 하는 투자자들이 결국엔 들어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좀 조선 섹터 관련해서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뭐 후판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타결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인하폭이 크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것도 해결됐지만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 것이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말만 되면 조선사들은 이제 그 노조랑 이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연말마다 노이즈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일단 끝났는데 주가가 원상복귀된 건 아니었고, 근데 후판가도 한 100만 원대를 기대를 했는데 11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일할 인력이 없다. 그 얘기로 조선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용접하는 인력이나 그런 이제 숙련공들이 반도체 쪽으로 다 가 있어요, 평택에.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소처럼 일하기 힘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 누가 거기 가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수주받은 배를 못 만들 거다라고 해서 조선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2000년대 슈퍼사이클 때도 그 뉴스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후판가 인하 관련된
어떤 우려에 대한 뉴스도 똑같이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애널리스트 뷰도 똑같았어요. 2002 년부터 해서 2007 년까지 거의 100 배까지 오른 종목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불안을 계속 안고 가면서 그렇게 오른 거였거든요. 그 마지막에 슈팅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 모두가 다 뛰어들어서 슈팅을 하고 장렬히 10년 동안 전사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른 어떤 섹터에 비해서 사이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고 그 긴 그림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선 쪽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인제 그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2002 년부터 2006-7 년까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랑 뉴스를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예. 그때의 주체는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 거죠. 전 음.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랄까 그 망가졌던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조선 들어와도 되는데 아마 못 버티실 거니까 되도록이면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아, 그만큼 또 조선에 대해서 공부도 진짜 다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있으시니까 또 확신할 수가 있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본 거는 어떤 경제적인 구체적인 현상이나 데이터보다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던 관점의 변화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4-5 년까지만 해도 조선 쪽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조선을 좋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정도면 비싸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에 더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조선 쪽도 이제 수주를 잘 받기 시작하고 이런 게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4 분기나 내년 1 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은 더 뒤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리오프닝주, 조선주 또 있으실까요? 반도체? 반도체? 그냥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냥 어. 시간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섹터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리오프닝 쪽은 뭐 단기적으로 분위기 괜찮지만 그냥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맞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반도체도 사 모으기에 마음이 불편한 쪽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음식료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야기한 이후로부터 좀 올랐고 그런데 보니까 싼 겹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으면은 괜찮지 않으실까 싶기도 음. 하고. 그 반도체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반도체가 진짜 흐름이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결국에는 뭐 몇 년 후에 2-3년 후에는 간다라고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들어가도 싸기는 싼 건 확실한데 내년에 갈 줄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사면 쪼금 이르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타이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두 개로 좀 저는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 제 주변에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맞춘다기보다는 대응을 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엎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한 수천 명 투자자분들을 봤을 때 5 명도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슈퍼개미예요. 어. 그러니까 슈퍼개미니까 그렇게 가능한 슈퍼개미 아닌데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친구를 제가 딱 1명 봤어요. 어. 딱 1명 봤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숨겨진 고수예요. 공무원인데. 순환하면서 섹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예. 그러니까 많은 섹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베팅 능력은 또 달라요. 그렇죠. 베팅 능력이 없으면 그런 단기적인 투자를 못 해요. 못하지. 예. 그러니까 모든 섹터도 알아야 되고 반도체도 특히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베팅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가들도. 그냥 싸면 사고 비싸지면 팔면 되죠. 음. 왜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돈을 늦게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네. 더 빨리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돈 버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네. 그러면서도 아직도 분기 실적 쫓아다니고 뭐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막 타이밍 딱딱 맞춰서 투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80%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투자를 한다는 게 약간 판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도박하다 보면 돈을 딸 때도 있어요. 그 딸 때만 기억나요. 음. 그러니까 잃을 때에 대해서는 내 실력의 그 실력과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실적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밍 맞춰 가지고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뭐 20% 30% 수익 났어. "와!" 이러면서 '아 이런 투자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죠. 올해 잃었던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올해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싼 건 맞는데 지금이 싼 건 맞는데 더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 사는 게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률 관리에 더 좋잖아. 수익률 관리에 좋으면은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야죠. 그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예. 뭐 물론 인제 프로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나 그런 분들은 매달 실적 압박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죠.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냥 개인 투자로 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그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실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뭐 그 수익률에 어떤 캡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물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도 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흥분했는데 반도체 지금 사서 막 이렇게 패가망신하고 안 그래요. 음. 만약에 더 나은 섹터를 발견하고 막 진짜 뭐 파도 타기 하면서 내가 무슨 그 서퍼로 치면은 짐 슬레이터 막 이런 사람처럼 파도를 잘 탈 거라는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세요. 왜 그걸 못 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에 왜 그걸 못 하시는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제가 책에 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투자자 중에 70% 이상은 그렇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냥 음. 삼성전자 사서 묻어 주신 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돈 잘 벌 수 있는데 네. 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느라고 안 겪어도 되는 손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보니까 네. 그게 딱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많이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자님께 물어봤나 봐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 항상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5만 원 중반으로 또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부터 사라." 네, 꾸준히 사서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은데 음. 돈이 없어요. 어 네.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희망이에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내년에 굉장히 해피할 것 같은데 리오프닝 쪽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니까 일단 내년 1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숫자적인 부분의 증명을 떠나서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왜냐면 그때까지는 기대할 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특히 제일 큰 게 중국인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음. 요즘 중국 사람들의 해외여행 그 검색이 850%가 늘었대요. 그리고 선호하는 관광지 순위가 일본, 태국, 한국이래요. 음.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세 번째로 선호하는 데스티네이션인 거잖아요. 그럼 어찌 됐든 1월 8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그 뉴스화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저는 이제 그걸로 반도체를 꾸준히 옮겨 타겠죠. 어.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리오프닝 조선 그리고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고 네. 안에서 리밸런싱을 한 거니깐요. 네. 예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리네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 번은 투자를 하고 싶은 게 건설이랑 증권이에요. 음. 왜냐면 거기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음.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고수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2차 전지나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많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거의 투톱으로 이렇게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2차 전지도 혹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재미난 게 네. 저도 제 말을 못 지키겠는 게요. 네.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아마 내년에도 좋을 거예요.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장주 2차 전지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던 그 섹터들은 "시장 전체가 빠질 때가 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2차 전지가 테슬라 발로 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 어. 싼 가격에 성장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성장주 투자가. 어떤 사람들은 성장주 투자가 훨씬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성향에서 성장주 투자가 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싼 가격에 담을 기회를 잘 안 줬어요. 기회를 주더라도 되게 단기적으로 하고 바로 올라가 버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쪽 주식들 주가가 빠지는 거를 보신 분들이 선뜻 손이 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손이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분들이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알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공부를 했을 때만. 테슬라 얘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테슬라 용기 있게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다 욕하죠. 지금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테슬라에 물린 분들밖에 없어요. 지금 테슬라에 신규 진입하자라고 했을 때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 내서 사면은 아마 언젠간 수익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극복할 거리가 없는 돈벌이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섹터라고 했을 때 꾸준히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투자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턴어라운드, 시클리컬 이런 주식들이 저는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역발상을 요구한 기간이 더 길어요. 그니까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다 보면은 걔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냥 저는 단기간에 수익 챙겨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 성장주가 저한테 어려운 이유는 역발상을 요구한 기간이 더 짧아요. 나머지는 항상 비싸요. 항상 비쌌기 때문에 빠질 때는 너무 크게 빠져요. 음. 테슬라가 고점 대비 75% 빠졌다면서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넣었는데 그게 2,500만 원이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엄청난 용기와 인내를 발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성장한 섹터, 그러니까 그런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섹터가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빠질 때 되게 크게 빠지고 역발상을 요구하는 분명히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견뎌야 되는 부분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사이클 주식이 더 투자하기 예. 편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원래 투자 호흡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2 년을 보유할 각오를 하고 사요. 많이 물릴 땐 3 년까지도 보유할 각오를 하고 사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안에 최소 몇십 프로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구간이 꼭 와요. 3년 중에 한 달이라도. 실제로 제가 그 그런 거를 배우게 했던 투자가 파라다이스였는데 파라다이스를 1년 반을 보유를 했거든요. 1년 반을 보유를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다 올랐어요. 어. 나머지 그 모든 구간은 다 손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손실권 동안 뭐 하냐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은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날 하루가 아니라 그 단기간에 축포를 터뜨려 줄 때 저는 그때 수익을 취하고 나오기만 했거든요. 저는 테슬라 주주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테슬라 주주분들이 지금 정말 마음고생 심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테슬람이랑 가짜 테슬람이 갈릴 거예요. 진짜 테슬람들은 저는 모르지만 어떤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그 경쟁 우위를 제대로 공부를 한 분들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든 간에 테슬라라는 회사를 믿고 지금 인생에 베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100불 넘게 100불 밑으로 빠진대. 그럼 그게 내가 베팅할 기회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베팅하신 분들은 뭐 손실 난 부분도 다 만회를 할 뿐더러 괜찮은 수익을 낼 거고, 근데 가짜 테슬람들은 테슬라 고점일 때 일론 머스크 쿨가이고 뭐 비저너리고 혁신가고 걔만 믿으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어 그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자기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나서 그냥 포기하고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물렸을 때 저도 심하게 물린 종목들이 있긴 있었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이거를 손절하고 더 수익을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내가 물린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어. 그 심리적인 딜레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 심리적인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물린 종목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어. 안 그러면은 그 어느 한쪽으로도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종목을 다시 공부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게 맞아.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뭐 쓰라리지만 손절하고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아야겠죠. 근데 음.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이 회사의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물려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더 베팅을 해야겠죠. 평단가를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모든 물린 종목은 그 종목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음. 그래서 지금 특히 뭐 개별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종목을 완전히 샅샅이 훑어보고 읽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읽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글을 쓰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음. 더 옳은 행동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작가님께서 그 파라다이스 네. 그때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마이너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 혹시 그 사례를 책에도 적어 주시긴 했는데 그때 혹시 한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이너스 30% 어. 였나 마이너스 39% 였나 마이너스 29% 였나 그랬었어요. 그럼 계속 근데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사신 거예요? 예. 평단가를 낮춰서 그런 식이었어요. 어. 이제 아마 한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찍었다가 어. 계속 사고 하니까 말미에는 주가 레벨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제 손실률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했을 때였는데 그때 2018 년이었어요. 2018년 당시에 지수 저점이었을 때 또 같이 빠졌었어요,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마이너스 15% 였던 게 마이너스 한 19% 막 20% 인가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눈 딱 감고 왕창 샀거든요. 아. 바로 다음 달에 회복될 거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정치 리스크는 정치로 해결된다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고비에 사고 그 10월 말에 한중 통화수합 협정 뉴스 뜨고 확실히 카지노 쪽이 갈 때는 화끈하니까요. 그래서 빡 오르더니 마이너스 14%가 마지막 손실권이었는데 한 달하고 반 뒤였구나. 한 달 반 뒤에 80%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렇게 빨리 올라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물을 탈 수 있었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거액의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건가? 뭔가를 더 알아서라기보다는 돈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A부터 다시 막 공부하신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다 봤죠. 그때 막 파라다이스 시티를 배경으로 영화도 개봉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영화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쭉 보고 뭐 그런 손님들 얼마나 간지 막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공부를 하고 더 분석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멘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돈 벌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게 단순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는 거의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어떤 역사의 운때가 맞아질 때 갑자기 이제 괜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일개 개인 주주가 뭘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하고 운때가 맞아떨어진, 사회적인 트렌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관용적인 마음, 그다음에 인내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테슬라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거의 70% 이상 이렇게 빠졌는데 테슬라를 만약에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혹시 그런 네. 계획 있으신가요? 진짜 뭐 100불 이하로 떨어지면 네.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요거는 한번 사 볼까.' 요런 생각은 좀 있으신가요? 올해 초에 네이버랑 카카오 뭐 음. 얘기하면서 네이버가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작 지금 18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18만 원. 20만 원 밑으로 빠졌는데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어. 근데 그 이유도 그거였어요. 네이버가 좋은 주식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음.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포기를 한 거죠. 근데 네. 테슬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 테슬라가 100% 밑으로 빠지면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아서 테슬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아마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주주분 중에서 음.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어. 편안한 투자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테슬라의 어떤 경쟁 우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분석글을 적으신 게 있거든요. 테슬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면 그분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그 네. 2차 전지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네. 들어가기는 쪼금 공부가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어 오히려 반도체를 산다. 리오프닝이나 조선이나 네,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살 거예요. 아는 것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 제가 책에도 우리나라 섹터를 한 12개 정도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투자를 해 봤거나 좀 풀로 가지고 있는 건 절반도 안 돼요. 음. 내년에는 그걸 좀 늘리는 걸 제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그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손실 안 보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절대로 손 안 댔고요. 제가 아는 것만 손을 댈 뿐더러, 아는 거라고 하면은 물려도 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손대지 마시고 모르는데 좋아 보이면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그 아까 되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봐도 될까요? 아까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사이클 주식이 투자하기 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PBR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PBR 1 부근에서 사서 뭐 1.7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매도를 이제 생각하시고 매도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이 나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건데 네. 성장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예. 건가요? 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어. 그 성장주의 어떤 매수 기회를 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PBR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보면은. 근데 제가 PBR을 선호했던 이유는, PBR이 먹히는 기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PBR 밴드가 형성이 될 만큼 오랫동안 업력을 쌓여 왔고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기업을 제가 덜 알아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더 어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저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있다고 하고 2-3년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를 오히려 나는 그런 확고한 기준이 있으니까 사이클 주식을 갖고 한 2-3년 바라보면서 예. 할 시점 쌓일 때 사서 딱 어느 정도 오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사고팔고를 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파는 거는 항상 그래요. 파는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전 조심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인제 사야 할 때 사이클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역발상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사이클 투자에서 역발상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을 기업이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음. PBR도 어떤 주식에서의 지표로 보는 거고, PBR 저점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의미를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PBR 바닥권 가까이 왔어요. 발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막 정강이에서 발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음. 그 상황에서 지난 20년 넘게 동안 삼성전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고 뭐 반도체 재고 지표가 어떻고, 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안 돼서 빅테크가 다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으로 보고 주식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어 여전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계인 고문해서 뭐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회사고, 감옥에 있던 수장이 석방이 돼서 나와서 경영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사를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감산을 아직 안 한대요. 감산을 안 한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어요. 왜냐면 '아 아직 버틸만 하니까 바닥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가가 바닥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과 동행한다고 보면은, 아니 이렇게 힘들다는데 저런 자신감을 보여?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음. '아 그러면은 2년 기다려야 될까 봐. 나는 3 개월만 기다리고 싶은데.' 지금 그 그렇죠. 욕심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욕심인 것 같아요. 예. 계좌를 반으로 쪼개세요. 음. 계좌를 반으로 쪼개고 절반은 그냥 삼성전자 다 때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음. 나머지 절반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용을 다 해 보세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떤 게 더 나은지. 2년 뒤에 3년 뒤에 결과가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렇게 봤을 때 자기가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을, 그러니까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긴다는 거의 시장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기고 삼성전자를 이기는 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5%도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에 네. 들어오셔 가지고 이 하락장을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과거의 삼성전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하락장 속을 처음 경험하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대로 가다가 진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고, 네. '아 이거 2년 후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진짜 올라가는 거야?' 또 이렇게 그거가 말은 하지만 또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또 그 말을 비켜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보셨을 때와 지금에 보셨을 때 삼성전자를 보셨을 때 크게 막 펀더멘탈적으로 달라진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확신을 갖기 어려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딱히 더 나은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하는 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액션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은 서초 사옥이랑 수원 사업장 앞에 가서 밤에 불 켜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럼 봐야 실감이 되실 거예요. 어. 이 저는 제가 삼성전자 다녔잖아요. 저는 진짜 나이롱 사원이었고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막 개발자 이런 분들 보면은 맨날 밤새고, 아니 집에를 안 가요. 옷이 안 바뀌어요. 다음날 미팅 갔는데 옷이 안 바뀌어 있어요. 음. 그리고 어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옷차림도 되게 후줄근하고 그런데 다 막
스탠포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뭐 포항공대 나오고 막 그런 엄청난 인재들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 분들은 이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기업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지금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에 영상들이 쌓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콘텐츠가 다 데이터고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용량이 늘어나고 어떤 새로운 용량이 쌓이고 있는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망할 사업인가.' 음. 그러네요. 그런 거를 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1초 1초가 계속 갈 때마다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네. 책에서 갈아타기, 버티기, 손절하기 중 버티기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3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갈아타기, 버티기, 손절하기. 근데 이 중에서 버티기를 좀 선호하시는 이유를 책에서 서술해 줬는데 그 의미를 조금 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나 손절하기 같은 능동적인 대응 체계가 있고요. 버티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대응 체계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실력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능동적인 대응 체계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버티기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지간하면 먹혀요. 왜냐? 지금도 기업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기업들은 어찌 됐든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보 투자자고 경험이 부족하고 여태까지 돈을 번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는 벌었던 돈을 약세장에서 다 까먹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할 가능성 자체도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틀릴 거다.' 이런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100번 행동을 하면 50번 미만으로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점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업을 믿고 버티는 게 상식적으로 제일 틀리지 않을 행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제 그 버티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손실 때문이겠죠. 하여튼 버티는 만큼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인데, 그냥 2년 뒤, 3년 뒤를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버티기고요.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을 믿고 버티기를 통해서 수익을 낸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음. 물론 인제 갈아타기나 손절하기 같은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돈을 번 케이스도 있었어요. 뭐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수익금의 크기로 봤을 때 오래 보유해서 수익 난 케이스들의 수익금이 훨씬 더 컸어요. 왜냐? 몰려 있으니까. 물타기를 하면서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렸으니까. 시장을 떠나서 주식으로 부자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왜 부자냐면은 주식 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주식 투자를 귀신같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유 수량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창업자, 그러니까 테크 쪽의 빌리어네어들이 워런 버핏보다 부자 순위가 올라간 케이스들 보면은 그거예요. 당대의 시가총액이 쏘아진 기업들에 대한 보유 물량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제일 부자가 이재용 회장인데, 그분이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자이든 타이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투자를 할 때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버틴다는 거는 방치가 아니라 물타기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타면 탈수록 보유 물량이 늘어나고, 보유 물량이 늘어나면 그게 수익의 기회를 줬을 때 수익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요 원리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막 썩 재밌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나중에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내가 지금 몰려 있는 종목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돈을 벌었었어요. 음. 요거랑 또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또 그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네. 라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약간 2-3년 정도는 두고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투자 활동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든지 음. 뭐 아니면은 뭐 예상치 못했던 잠자고 있던 어떤 계좌를 발견을 했다든지, 그래서 단기간 또는 한 2달 뒤에 어디 써야 되는데 그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든지. 일단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그 이유는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은 사전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단타 얘기로 좀 이어지는데, 일단 단기간 투자할 돈이라는 거의 속성을 보면 장기간 투자하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장기간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그 말은 단기간 투자했는데 손실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기간 투자해도 되는 돈은 투자했는데 단기 손실이 나도 그냥 버티면서 회복하면 되는데, 이게 손실 나면 안 되는 돈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행동이죠. 왜냐면 손실 나면 안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단기간 목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손실 내지 않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 그러면 이걸로 한 5% 10%만 수익 내고 빠져나와야지.'라고 하고 그 피 같은 돈을 까먹죠. 단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타를 해도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할 기업을 발굴했을 때 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투자를 했던 주식 투자자분들은 뭐 이건 다음 달에 좋은 이벤트인데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투자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기회가 안 보일 거고, 그런 기회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어디 투자할지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그냥 그 돈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단기에 투자할 기회가 보일 때가 있고, 그 기회가 보였을 때 마침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뭐 수익 난 걸 팔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더 내공이 쌓이면 이 기회가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갖고 있던 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팔아서 옮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더 실력이 쌓였을 때이고, 지금 단기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오늘 그 리오프닝, 조선 그리고 반도체 요렇게 3 개를 좀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매월 그 1 0 0만 원 정도가 여윳돈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요. 네. 우선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주식 투자와의 현금 비중을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반론적으로는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7대 3을 추천드리거든요. 음. 현금 3 정도? 네. 근데 지금은 지수 레벨로 보면은 뭐 2대 8, 아니 8대 2, 9대 1까지도 어.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1 이나 2의 현금은, 그러니까 10%나 20%의 현금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돼요. 왜냐면 언제 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음. 예, 그런 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 자체는 보유를 꼭 하셔야 되고, 현금 제외하고 종목을 뭘 사야 되냐?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말고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예.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빨리 많이 오를 거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일 돈 잃을 확률이 낮아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난 현금만 절대로 못 가지고 있어.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수익 내셔도 되고, 아니면 삼성전자 사고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다가 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쪼끔 팔아서 옮기고 쪼금 팔아서 옮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아 깔끔하네요. 네. 하면 안 되는 행동 2개 있어요. 음. 지금 뭔가 큰 상승장을 기대하고 현금 없이
그러니까 주식 100%로 도전하시는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뭐 큰 폭락 올 수 있어. 뭐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러면서 현금을 막 절반 이상 갖고 계시는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중립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으로 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만 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사면 좋을 것 네. 같고, 공부가 필요하다면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를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아, 내용 좋습니다. 저도 한 번씩 다시 보는데 제가 썼지만 참 잘 썼어요. 네, 작가님, 진짜로 제가 너무, 저도 그 두 번째 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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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시 한번 이거 인터뷰 끝나고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톤이 세서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올해 기분이 좋았을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컴플렉스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을 건데 1분 만에 그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공유해 드리고 갈게요. 네. 1분 만에.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제가 구독하는 리스트에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주식 분석하는 분들밖에 없는데 딱 한 분이 그런 거랑 상관없는 분이 있어요. 아, 두 명이구나. 한 명은 제 여동생이고 한 명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왜 팔로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팔로우 돼서 글이 올라오는 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진 찍으면서 블로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녀 작가 뭐 그런 이름인데 이분이 인제 종종 그 길고양이들 밥 주는 그런 글을 쓰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한두 마리 챙겨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거의 한 50 마리 가까운 고양이들 사료를 챙겨 준대요, 길고양이들을. 그 이번에 제주도에도 큰 폭설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양이들 굶을까 봐 막 엄청 걱정하시고 눈 그치자마자 나가 가지고 막 고양이들 챙겨 주시고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찡한 게 눈 그치자마자 사료 들고 나갔더니 고양이들이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어, 예. 그래서 막 밥 챙겨 음, 주고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돈도 없고 고양이들을 챙겨 주는데 되게 엄청 큰 사명감을 느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로컬 그런 유기동물 후원센터에서 사료 같은 거 막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게 힘들지만 인제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다 막 얘기하시면서 그런 인제 그분이 가끔 이제 감귤 같은 거 아니면 천혜향 뭐 레드향 이런 것들을 어디 농장에서 인제 소싱을 하시는지 그런 인제 로컬로 이렇게 택배 판매를 하시는 그런 포스팅 한 번씩 올리시거든요. 그런 고양이들 생각해서라도 감귤 한 박스라도 주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 사진 이렇게 눈 속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게 찡해 가지고 한 박스 샀죠. 한 박스 샀어요. 주문했는데 그저껜가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올해가 일조량이 높아 가지고 감귤들이 당도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블로그 쭉 보다가 그 글을 보고 아니 다시 찾아가 가지고 댓글을 썼어요. 아이 그 다른 건 모르겠고 길고양이들 도우려고 저도 귤 한 박스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놀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1 시간도 안 돼서 답글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겨울 내내 고양이들 열심히 챙겨 주겠다고 하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쓴 가장 값진 15,900 원이었어요. 어, 그 한 박스에 15,900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상이 참 개떡 같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컴플렉스나 좌절감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남을 까내리면서 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남을 까내리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고 남을 까내리려고 하는 분들은 평생 남 욕이나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그게 본성은 아니거든요. 자기 본성은 아니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낮아졌다고 느낄수록 남을 한번 높여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칭찬 한마디, 응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남을 낮추는 데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죠. 연말이잖아요. 거창한 기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막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정도의 여력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쓰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칭찬이라도 하시고 감사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주식도 망했고 부동산도 망했고 다 망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 보세요. 뭐 그런 의미 없는 새해 카드 막 이상 예쁜 거 그런 거 해서 카톡에 막 뿌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진심을 담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 보시면 어떨까. 아마 1분 안에 기분도 좋아지고 실제로도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1 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제대로 액땜을 하고 내년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말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 드릴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마음이 되게 또 뭉클해지네요. 아까 그 고양이 이야기 듣는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네.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네.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